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일본 이시가와현 노토 반도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곧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사상자 숫자가 7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간간히 기적도 들려오고 있지만 곳곳이 고립이 되면서 구조와 지원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현지를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큐에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초대했습니다. 쌍특검 전국과 각 당 내부 상황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큐는 이 시각 연평도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일 북한 폭격이 이어지면서 연초 서해 접경 지역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담담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사태가 더 심각해질까 불안한 내색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연평도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연평도 망향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이는 바다가 북한이 포사격을 했던 북방 한계선 NLL 해상입니다. 어제 포격 당시 이곳에서는 폭음과 함께 바닷물이 높이 솟구치는 모습도 목격됐다고 하는데요. 저희 취재진도 오전부터 이곳에서 계속 북측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는데 망원경으로 직접 살펴보니 바다 건너 해안가에는 해안포 포문이 10개 이상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까지 사흘 연속 폭격이 이어진 데다가 여전히 여러 포문이 열려 있는 상황인 만큼 오늘도 긴장감이 팽팽히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주민들 이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일 텐데 연평도 분위기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주민들은 비교적 차분한 모습입니다. 다만 폭격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만큼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한편 언제든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연일 계속되는 상황에 불안감과 피로감도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황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우리들은 늘상 면역이 돼서 그렇고 육지에서 온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애기들 뛰고 날치고 어저께도 또 소리가 약간 들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 3시부터 한 35분간인가 포 쏘는 건 너무 세게 들리고 그랬어요. 무섭지요. 전부 다가 전쟁 날까 봐 겁나지요. 특히 지난 5일 폭격 당시 한때 인천항 여객선이 통제됐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자칫 상황이 급변한다면 섬에 고립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또 연평도 주민 대부분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사태가 길어지면 생계에 타격이 생길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평도 망향전망대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네, 면역이 생겼다는 주민 인터뷰까지 들어봤는데 우리 군이 사흘간 서해상에서 일단 북한군의 포사격으로 인해 이제 더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적대 행위 중지 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해뿐 아니라 동해, 지상을 포함해 기존에 하던 사격과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9.19 군사합의 5년여 만에 사실상 이제 백지화된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잇따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사격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9.19 군사합의에 따른 남북 간 적대 행위 중지구역은 이제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오늘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어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합참은 이와 관련해서 서해뿐만 아니라 동해를 포함한 해상과 지상의 적대 행위 중지구역에서 군사합의 이전에 하던 기존의 사격과 훈련을 정상적으로 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남북 비행금지 구역과 관련한 9.19 합의 조항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리 정부가 효력 정지를 했고 이번에는 지상과 해상, 완충구역도 무력화하기로 한 겁니다. 군 당국은 사실상 9.19 합의가 무력화됐다고 보고 북한이 다른 군사적 도발을 해올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우리 군은 지난 6일
북한군이 60여 발 포탄을 사격하면서 폭약을 10여 차례 터뜨린 것으로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군이 본격적인 포사격을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폭약을 터뜨리고 사격이 끝나자 또다시 폭약을 터뜨렸다는 건데 이 같은 의도는 우리 군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지난 6일 북한이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리는 기만 작전을 펼쳤는데 남한군이 속아 넘어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조선중앙TV는 어제 저녁 북한군이 폭약을 터뜨리는 장면도 보도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이 김 부부장의 담화를 수준 낮은 대남 심리전이라고 일축했는데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 겁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최근 이 같은 북한의 무력 시위 행보,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면서 대남 노선의 전환을 천명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도발 시점을 보면 석 달여 남은 우리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도 엿보이는데요. 이미 주요 선거 때마다 도발한 사례가 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뉴스 영상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여러 발 쐈습니다.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 생일, 또 우리 총선을 하루 앞두고 벌인 군사활동이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때도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20년 4월 14일 아침 당시 북한은 동해로 단거리 순항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21대 총선을 불과 하루 앞두고였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 열흘 전쯤에도 동해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쏘더니 며칠 뒤에는 ICBM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며 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재작년 3월 본투표를 나흘 앞두고 북한이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을 쏘면서 NSC 긴급 상임위원회가 소집됐고 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투표를 열흘 앞둔 새벽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가 공중에서 폭발해 실패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대선 일주일 전에는 ICBM급 우주발사체인 은하 3호를 쏘아 올려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만장일치로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선거를 목전에 두고 북한이 무력 도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투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지만 남한 내부의 분열을 유발하고 최소한 불안감을 높일 의도가 엿보인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전쟁과 평화냐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형성해서 남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계속 긴장을 고조시켜서 전쟁이냐 평화냐는 선택을 국민들이 하도록 만드는, 그럼으로써 정부 여당을 어렵게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남은 기간 석 달 남짓. 한반도를 둘러싼 안팎의 환경이 역대 선거 때와 비교해서 복잡 다단한 데다가 북한이 올해 대남 기조를 전쟁 중인 교전국으로 정해놓은 만큼 7차 핵실험, 또 정찰위성 추가 발사 예고와 함께 북한의 도발 수위는 더 올라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를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재투표 시점을 미루는 건 야당의 자기 모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배우자 관련 사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지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는 얘기죠? 네,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에 대해 제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오늘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반복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위헌적 요소는 없는지 살펴봤는데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먼저 검토한 뒤 재표결 시점을 논의할 방침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의혹 특검 거부는 재차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는 도덕적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과 그 부인은 법위에 군림한다는 반헌법적 그리고 법치주의를 부정한다는 사고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 법안 재의결을 앞두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추진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쌍특검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놓고 지금은 권한쟁의 심판으로 재의결을 미루려고 한다며 결국 민주당의 목표는 수사가 아닌 총선 쟁점화라는 겁니다. 재의결을 미루기 전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총선을 위한 정략적 꼼수에 불과하며 양심이 있다면 즉시 재의결에 임해야 합니다. 여당은 재표결 시점을 내일 예정된 본회의로 못 박으며 거듭 야권을 압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가 특별조사기구 설치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태원 특별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도 주목되는데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비공개 회동에 이어 내일 본회의 전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죠. 네,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11일 탈당을 예고하며 행보를 본격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국회에서 민주당원들에게 고별 인사를 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창당이나 신당 합류 가능성 등에 대해선 아직 여러 고민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로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도 이르면 이번 주 거취를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아직 거취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탈당할 경우 신당 세력과 연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탈당한다면은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한 이낙연 대표를 포함한 많은 신당 창단 추진 세력들을 묶어 세우는데 역할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 국민의힘 상황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입당식을 갖고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이 당적을 바꾼 첫 사례인데 이 의원은 충청권 선거 승리에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충청권 또 중부권에 제가 위력이나마 갖고 있는 노력을 해서 그 총선 승리의 역할을 좀 조금이라도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각오로 입당을 하는 것이고요. 이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현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의원의 입당을 공식 제안한 만큼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외연을 확장하려는 여당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쓴소리를 이어가며 대립각을 세웠던 김웅 의원은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온라인 당원 모집 나흘 만에 4만 명 넘는 당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신당의 정강과 정책을 소개하며 가칭 개혁신당 창당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오늘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리고 있죠? 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과거 박근혜 정부 시기 일제 강제징용 제3고심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이른바 재판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당시 외교부가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고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감쌌지만 야당은 조 후보자가 재판거래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고통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행정부와 사법부가 또 우리의 사법부와 일본 사법부가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되면서 이게 외교적으로 극히 해법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10년 동안 판결을 기다리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이 어르신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기다리시게 된 데는 이 배후에 부당한 공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여야 모두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주요 인사 경비 대책을 세우고 이 대표 습격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내일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해자 김모 씨를 도운 70대 남성을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과 관련한 우편물을 발송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경찰청입니다. 네, 살인 미수 방조 혐의. 경찰이 체포한 사람은 누굽니까? 네, 경찰은 70대 남성 A씨를 어제 저녁 충남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살인 미수 방조입니다. A씨는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60대 김모 씨가 범행을 저지르면 어디론가 우편물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보내기로 약속한 우편물은 김 씨가 범행 당시에 가지고 있다가 압수된 남기는 말 문서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A씨가 우편물을 어디로 보냈는지 김 씨와는 무슨 관계인지는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고 한 것을 A씨가 미리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범행 전날 이 대표가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도 흉기를 소지한 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 아산 자택에서부터 흉기를 가진 채 이동했고 흉기의 날도 갈아둔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한 언론사 독자 게시판에 김 씨와 같은 이름의 작성자가 쓴 게시물들이 있어 로그 기록 등을 확인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현 정부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내일 김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김 씨의 당적은 정당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경찰청에서 YTN 차상원입니다. 네, 태영그룹이 계열사 매각대금 전액을 태영건설에 투입하면서 일단 워크아웃 불씨는 살렸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기존 약속 이행 외에 추가 자구안 마련을 촉구했는데 태영 측은 채권단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형원 기자. 네, 산업은행입니다. 네, 태영 측이 채권단 요구대로 계열사 매각대금 890억 원을 태영건설 지원에 쓰기로 했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열린 금융시장 회의 결과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태영그룹이 채권단을 설득할 만한 추가 자구안을 지난 주말까지 내놓지 않으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아침부터 바삐 움직였습니다. 최상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의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까지 모여 태영건설 관련 진행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태영 측이 일부 진전된 모습을 보인 게 확인된 건데요.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 당시 제출한 4가지 자구 계획을 이행하기로 한 겁니다. 핵심은 태영건설에 대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전액 지원입니다. 태영 측과 채권단이 첨예하게 맞섰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태영은 계열사 매각대금 가운데 890억 원을 TY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에 쓴 게 태영건설을 지원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채권단은 오너 일가를 위한 자구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금융당국과 대통령실까지 나서 처음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한 끝에 결국 태영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매각대금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직접 투입하면서 채권단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다만 추가 자구안은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충분하고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을 마련해 채권단 신뢰를 얻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채권단에게는 태영 측의 실효성 있는 자구 노력 의지가 확인되면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그럼 F4 회의 이후 태영 측의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네, 회의는 오전에 있었는데 태영그룹의 공식 발표는 오후 3시가 넘어 나왔습니다. 태영건설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계획이라는 입장문을 낸 건데요. 태영 측은 계열사 매각대금 전액을 태영건설에 투입 완료했다며 불우한 담보 제공 등 나머지 3가지 자구책도 이른 시일 안에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추가 자구책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 TY홀딩스의 대주주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채권단은 추가 자구책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주주 지분 매각이나 담보 제공을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이를 두고 태영 측에서는 워크아웃 신청 전제를 뒤흔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는 입장을 시사해 왔습니다. 지주사인 TY홀딩스에 대한 대주주 지분이 위협받게 되면 계열사 경영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해 온 건데요. 태영 측이 이 같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대주주 지분을 담보로 내놓는 방안이 담긴 추가 자구책을 발표한다면 채권단도 오는 11일 워크아웃 개시에 동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사대 출연 규모를 기존보다 늘리는 방안이 추가 자구안에 담길지도 관심인데요. 태영 측이 조만간 마련하기로 한 추가 자구책 내용에 따라 워크아웃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산업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북부 지역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 경기 북부 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하도급 업체의 어음을 남발했던 탓에 노동자 임금 지급이 열흘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서울 북부 지역 건설 현장 3곳 가운데 용답동 현장 15명에 지난해 11월분 월급 6천만 원은 오늘 입금됐지만 상봉동 현장 60명은 임금 2억여 원을 못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재의결을 앞두고 신속한 표결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카드를 꺼낸 민주당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총선 앞두고 꿈틀대는 제3지대 움직임까지 오늘 정치큐에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선 가끔 뵙는데 네. TV에선 굉장히 오랜만에 오랜만에 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 텐데 먼저 쌍특검법 관련해서 한마디로 민주당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 수사 거부에 대해서 이해상충에 해당하니까 한번 따져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자기 모순이라고 했나요? 그렇게 좀 거세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거는 이제 권한쟁의 청구를 야당이 민주당이 검토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반응이 또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근데 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건 국민들의 상당 비율이 대통령 부인의 이제 특검 필요하다. 플러스 대통령 거부권 안 된다에 상당히 많은 의견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것은 이런 공방 자체가 본질적인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 여당은 빨리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한 재의결을 빨리, 야당은 좀 천천히 이런 이제 정무적 의도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도 뭐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빨리 하거나 혹은 또 늦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일종의 이제 정무적 공방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질은 여론이지 정부적 공방에 불과하다. 일단 정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은 9일 본회의 재표결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이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우선 뭐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언제까지 재의결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요. 그거는 9일에 해도 되고 다음 달에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야의 뭐라 그럴까요? 계산기가 각각 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당은 빨리, 야당은 천천히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아까 여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일까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제2부속실 설치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얘기를 꺼낸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설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문제고 진즉했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위 말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뭐 구설 등등을 처방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이걸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들이 이걸로 또 뭐라 그럴까 해소될 수 있다고 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애당초 이거 집권초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저도 뭐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속실을 빨리 해야 된다. 부속실이 하나가 되면은 오히려 김건희 여사는 사각지대에서 공적 통제를 안 받을 수가 있고 오히려 부속실 전체가 김건희 여사에게 장악될 수 있다.
김건희 여사를 못 말리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 영향권 안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우려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와서 뭐 이부석실 검토한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는 거는 아니나 뭐 검토가 아니고 부속실을 빨리 했어야죠. 그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자는 측면에서 볼 땐 당 내에서 뭐 민주당은 당연하고 당 내에서도 지금 보면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이런 비대위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면서도 지금 계속 오히려 좀 더 부각되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나갈까요? 걷어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걷어내는 것이 특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게는 꼭 필요한 일인데 걷어낼 수 있을까?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회의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딜레마고요. 네. 그걸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상당히 주목도도 높고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대통령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반짝 기대, 그러니까 평가 점수와 기대 점수가 다르거든요. 네. 지금 기대 점수가 나온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평가 점수는 바로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 이런 것들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못한다. 여기서 이제 평가 점수가 나오는 거죠. 자, 현실적으로 못하지만 만약에 말씀하신 그 평가 점수를 높이고자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쌍특검 국면이라도 좀 다른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평소에 여당은 대통령의 그늘, 대통령의 힘, 대통령의 그립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는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여당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의 숙명적인 그런 이제 관계 설정이거든요. 그런데 선거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유권자가 하잖아요. 국민이 하잖아요. 근데 민심은 이쪽에 있는데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는 종속적인 관계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것을 깰 수 있느냐, 이거를 그야말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국민의힘이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총선에서 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달리 받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연한 거죠.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민심과 대통령과의 관계, 이 두 가지 이 충돌점 속에서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특히 강서보궐선거 이후에 네. 국민의힘 독립선언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나 해결은 난망하다.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과 함께 운동권 척결을 화두로 내세웠거든요.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한번 준비한 질문인데 마침 얼마 전 YTN에서 김종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 화두라고 말씀하셨고 언젠가 2022년도 10월에 정계 은퇴하시면서 이제 최 전 수석께서 은퇴하시면서 86 용태론이 힘을 받나 이런 언론 기사가 많았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시간이 쭉 흘렀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좀 내놓은 이 화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요, 우선은 이제 상대당에 대해서 정책이나 혹은 이제 정치적으로 논쟁하고 공박하고 이런 것은 뭐 정치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특히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정치 세력을 타겟팅해서 그것을 집권여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선 적절치가 않다고 보고요. 86 용태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메카시 선풍과는 좀 다르지만 한 세대를 그냥 전부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기준점도 애매하고 예를 들어서 여당의 86세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도 이 386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이 그쪽에 나름대로 혜택을 받고 들어가서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기준점도 모호하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무조건 관둬라 이런 것도 굉장히 제가 보기엔 불분명한 주장이지만 그걸 집권당의 대표가 그걸 얘기를 했다? 총선 앞두고 얘기를 했다? 그건 자가당착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했던 이유, 정치를 했던 당시의 소명 이런 것들이 흐려지거나 더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정치를 안 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이것을 각각의 몫이나 혹은 또 새로운 좋은 정치인들을 경쟁을 시키면서 또 뭐 교체를 하거나 뭐 이런 이제 흐름 속에 맡겨둬야 될 문제를 여당 대표가 이렇게 직격을 한 것은 그것은 좀 적절한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탈당한 오선 이상민 의원 오늘 이제 정치 주요 헤드라인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입당을 했습니다. 잠깐 얘기 듣고 또 최혜전 수석 의견 듣겠습니다. 권력에 맞서는 것은 어렵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죠. 이상민 의원님의 고뇌와 용기를 존경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또 가문의 영광이고요.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걱정도 많았습니다. 또 주위에서는 그러지 마라 만류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반대 뭐 여러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라고 저 자신은 이렇게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워낙에 이상민 의원이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비판을 많이 하셔서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뭐 총선 앞두고 하나의 현상이기도 합니다만은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 호랑이 굴은 알겠는데 호랑이는 뭘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적절한 표현일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옛날에 이제 YS 3당 합당 그때 이제 집권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되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왔다. 이제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뭐 그렇게 쓰여진 경우는 있는데 이번 이상민 의원 입당의 경우에 그게 저게 적절한 이제 표현 방식인지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화법이 조금 저는 거슬리거든요. 권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 어렵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지지자에 맞서 싸우는 거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상민 의원의 상황, 민주당의 상황을 특정해가지고 또 이렇게 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사실은 대척점에 무언가를 놓고 하는 일종의 이제 갈등 정치, 표적 정치의 화법이거든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예전엔 저렇게 안 했어요. 구정치 시대에도 여당에서 의원 빼오기는 했어도 야당에서 싸우다가 또 어떤 문제로 탈당한 분을 바로 입당시켜서 그것을 여당에서 박수치고 환영하고 또 이제 거기 민주당 탈당해서 입당한 분도 가문의 영광이라 그러고 이거는 구정치 시절, 과거 시절에도 사실은 못 봤던 장면들인데 그런 정도로 지금 이 정무적인 어떤 판단 능력, 감각도 제가 보기에는 못 미치고 국민들이 저런 장면들을 좋아하겠어요? 민주당 내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했던 이상민 의원은 그것대로 봐주는 건데 탈당해갖고 여당에 갔는데 여당에서 박수치고 환영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왜 저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새로운 인물로 지금 비대위를 맡으면서 등장을 했는데 그거는 완전히 과거 정치로의 어떤 후퇴도 아니고 구정치의 전례도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을 한동훈 위원장이 연출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군요. 이상민 의원과 의정 활동이 많이 겹치실 텐데 4선이시고 5선이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무의미한 질문입니다만은 당의 책임이 큽니까? 이상민 의원 개인의 어떤 좀 고민이 더 컸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를 뭐 딱 잘라서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정치는요. 그 정당에서 주류도 있고 비주류도 있잖아요. 내부 경쟁에서 이기는 자도 있고 지는 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류도 있고 비주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당에서 지지자와 함께 혹은 정치적인 힘으로
또 정치 그룹을 자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정치 그룹의 힘으로 네. 그것을 싸우고 극복해내지 못한 사람이 다른 정당에 가서 무슨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은 이치상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은 정당을 택한 정치인들은 그 정당의 틀 속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자기가 주도할 때도 있고 끌려갈 때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경쟁하고 때로는 다투고 이러면서도 그 정당의 틀 속에서 자기 정치적인 목적이나 과제 또 철학들을 구현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당 틀을 뛰쳐나갔다는 것은 우회로를 택한 것인데 그것은 내부 경쟁에서 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이상민 의원 개인에게도 상실된 거고 뭐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지금 잠시 숨고르에 들어갔던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기자회견 열고 탈당을 공식 밝히겠다까지 속보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뭐 중간에 이재명 대표 피습이란 어떤 돌발 변수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좀 될까요? 이낙연 전 대표의 앞으로 흐름은? 이제 시간표는 이재명 대표 소위 피습 사건으로 네. 시간표는 조정될 수 있으나 방향은 탈당 신당이라는 방향은 수정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근데 생각보다 시간표 조정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의 어떤 내부적인 경쟁 과정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이 조금 감정적 측면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뻗쳐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상 이쯤 되면은 좀 시간표라도 조금 조정을 하고 미룰 텐데 바로 방아쇠를 당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전에 11일 이전에 소위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4명 다 전원 탈당을 선언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는 바로는. 네. 그러면은 이게 11일 이전에요. 예. 그러면은 이것이 이재명 대표 피습이 정치적인 시시비비나 경쟁, 주의 주장의 충돌은 뭐 어떻든 간에 네. 피습이라는 정말 엄청난 일을 이렇게 당하고 목격하고 바로 저렇게 방아쇠를 당긴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보기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특히나 느슨한 연대로 선거를 치르는 것도 뭐 가능하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좀 현실성이 있을까요? 저는 현실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죠. 정당적 형태로 한 배를 탈 것이냐.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제1당, 제2당이 아니고 나와서 이제 신당을 만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제3지대에 해당하는 그런 네. 이제 정치적 행보가 불가피한 분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약하잖아요, 힘이. 그러니까 연대라는 방식을 통해서 총선을 치르는 그런 전략은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대표나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네. 정당적 형태로 한 몸이 된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선택이 불가능한 거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이 현재 상태에서는 이낙연 신당보다 예측 지지율이 좀 높잖아요. 이준석 신당이. 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신당의 지지율을 뛰어넘는 후보는 매우 적어요. 오히려 그 지지율 밑에에서 이 득표력이 이제 이 밑에 네. 처지게 돼 있거든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 그런데 이낙연 대표의 신당의 출마자다. 그럼 일단 이제 현역이라든가 정치를 했던 분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가 과거든 현재든 있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당 지지율은 이준석 신당에 비해서 조금 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잠식 효과, 민주당 후보 득표의 잠식 효과는 이낙연 신당 쪽이 훨씬 더 클 가능성이 그럼 큽니다. 만약에 지금 두 사람의 느슨한 현대가 현실화된다면 의석수만 놓고 봤을 때는 민주당에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좀 계산이 필요한 대목입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자, 그리고 끝으로 시간이 몇 분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문재인 전 대통령 메시지를 놓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준비되면 듣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DJ의 유지를 말씀하신 것 그것, 즉 야당은 분열하면 안 되고 통합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고 그를 통해서 민생 경제를 살려야 된다. 외교안보상의 여러 리스크들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당신의 분명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로 해석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사당화 때문에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죠?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대표가 내려와라 이런 뜻으로. 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네, 전혀 해석이 다른데 최 전 수석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뭐 해석은 자유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민주당이 야당 처지 아니에요. 그래서 야당 처지에서는 야권 분열 안 된다, 통합해야 된다 이런 강력하면서도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걸 이재명 대표 사퇴 촉구로 해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조금 무리하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통합의 방점을 찍는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놓인 과제는 무엇입니까? 사실 통합의 시간은 지금 이미 흘러가 버렸다고 봐요. 11일 날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탈당, 또 그 전에 원칙과 상식 의원들의 또 탈당이 예상되고 네. 이러면은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통합 행보, 통합책 이런 것들은 뭘 하고 싶어도 시점상으로는 이미 놓쳐버리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미처 다 못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큐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이 됩니다. 대전지법은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 출석에 앞서 윤 전 차관은 혐의를 인정하는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 1차관과 주택토지실장을 각각 역임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수처장 후임 논의 문자메시지 논란과 관련해서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은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개인 자격으로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 처장과 여 차장이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공직자의 인사 청탁에 관한 사항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가 대면 조사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입장을 내고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은 차기 공수처장 후보를 거론한 문자와 관련해 권익위에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미 조사에 충분히 협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패방지권익위법을 보면 권익위는 신고당한 사람의 의사에 어긋나지 않을 때만 의견을 낼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며 앞서 공수처 지휘부가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조사받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주인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이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모레 결정됩니다. 경기 북부경찰서는 모레 오전 10시부터 이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고양시에서 또 지난 5일에는 경기도 양주에서 각각 60대 여성 다방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고객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이 몰래 더 비싼 요금제로 바꿨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대리점은 직원이 다른 고객의 요금제를 바꾸려다가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모 씨는 최근 할머니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보고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원래는 복지 할인 등을 받아 청구 금액이 없어야 하는데 4달 동안 3만 원 넘게 빠져나간 겁니다. 알고 보니 지난해 8월 할머니의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대리점에서 동의도 없이 유료 부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요금제도 비싼 걸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91살이신데 할머니가 이 부가 서비스가 뭔지도 모르실 거고 할머니가 직접 이렇게 바꿔달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대리점은 나중에야 직원이 실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케팅 활용을 동의한 고객들에게 요금제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변경을 요청한 사람이 아니라 할머니의 요금제를 바꿨다는 겁니다. LG U+에서 고객 동의 없이 요금제를 바꾼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수원의 한 대리점에서도 고객 몰래 요금제를 바꿨다가 발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업소에서 개통한 고객들 가운데 약정 만기가 다가온 명단을 대리점에 제공하고 요금제를 바꿀 수도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통신사들은 명단을 제공하더라도 고객 전산에 접속하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해서 마음대로 요금제를 변경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입할 때 마케팅 활용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고객 정보를 열람하거나 요금제를 손쉽게 변경하는 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만약에 어떤 상품의 종류를 바꿀 때는 이러한 마케팅 활용 동의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 씨는 해당 대리점을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U+ 본사 측은 직원의 실수라며 해당 대리점에는 재발 방지 서약서 등을 받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객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는 지난해 초 29만 명의 고객 정보가 사이버 공격으로 유출돼 대국민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서울 지하철 역사 안에서 침묵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활동가가 경찰에 또 체포됐습니다. 서울 해와경찰서는 오늘 서울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공동대표 이형숙 씨를 10차례 이상 퇴거 요구를 했는데도 응하지 않고 시위를 이어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같은 역 승강장에서 시위하던 이규식 서울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공동대표가 퇴거 불응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상대방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3월 수협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선 최 씨 아내가 몰래 설정한 자동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이 대법원은 선거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인격적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4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은행들은 주택담보 인정 비율 등의 세부 거래 조건을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금융권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6대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로 대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6월에는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이들 4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을 짬짬이 한 것으로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 인정 비율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사 초기에 제기된 대출금리 담합 의혹은 이번 심사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은행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은행들은 고객에게 같은 조건의 대출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담보의 과대, 과소평가를 막기 위해 서로 자료를 교환한 차원이라는 입장을 적극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발표한 서민생활 밀접 품목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방침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금융을 비롯해 석유와 주류, 통신장비, 아파트 입찰, 돼지고기 유통과 OTT 서비스 등을 민생 밀접 품목으로 꼽으면서 경쟁 제한 요소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금리 기조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모습이라고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진단했습니다. KDI는 1월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상품 소비와 감소세를 지속하고 서비스 소비도 낮은 증가세에 머무는 가운데 재고 수준이 높게 유지되면서 설비 투자 수요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 부진 완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미혼 인구 비중 증가는 여성의 노동 공급을 늘리고 남성의 노동 공급을 줄이되 전체적으로는 현재와 미래의 노동 공급을 모두 감소시키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보고서를 보면 30세에서 54세 인구의 미혼 비중은 2000년 7.4%에서 2020년 24.6%로 17.2%포인트 급증했습니다. 저학력 남성 미혼율이 고학력 남성보다 높은 반면에 저학력 여성 미혼율은 고학력 여성보다 낮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미혼 인구 비중 증가는 핵심 연령층 전체적으로는 지난 10년 동안 고용과 근로시간 측면 모두에서 총 노동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상반기 회복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에 침체기에 빠지는 이른바 상고하저 흐름을 보였는데요. 수요자의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시장은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떨지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집값이 급락하고 미분양이 속출했던 재작년 말. 집값 바닥론이 힘을 입으면서 시장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월 서울을 시작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전국으로 확산하던 온기는 지난 9월 상승세를 멈추고 조정기에 진입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이른바 영끌족이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2021년 최고가의 80% 수준을 회복하자 매수 심리가 한풀 꺾인 겁니다. 여기에 9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던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 중단이 관망세에 접어드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집값 회복세를 견인했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해 10월 하락 전환됐습니다. 거래량도 1월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집값이 하향 조정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4분기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었고요. 수요자들 심리도 얼어붙고 있어서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도 바닥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불황 장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들도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 등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1.5%에서 2% 하락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현실화에 따라 하반기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하, 실물 경기 회복 기대감, 규제 완화 정책, 신규 입주 물량 부족 등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 누적된 공급 절벽으로 전셋값은 상승세 전망이 우세합니다. 공급 물량이 부족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회복되면서 시장이 자칫 과열될 우려가 있어 올해 공급 불안을 잠재울 정부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연두색 어때요? 아하, 번호판 색상을 달리하자는 거죠? 후보님께 보고 드릴까요? 노노! 전조치! 보고! 네, 방금 보신 이 연두색 번호판 도입,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가운데 하나였죠. 차량 구입비나 보험료, 또 유류비 등을 법인이 부담하고 또 세금 감면 혜택까지 있는 법인 명의 차량이 사적으로 사용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법인 소유 승용차 가운데 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고가의 스포츠카가 많다는 점 때문에 이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제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취득가액 8천만 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올해부터 새로 사거나 또 등록 변경할 때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1년 이상 장기 렌터카나 리스 차량, 또 관용 차량도 8천만 원이 넘는다면 부착 대상이 됩니다. 자, 2024년 올해부터 이 정책이 시행돼 일주일이 흘렀는데요. 번호판 대상 차량 기준을 두고 설왕설래, 일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 전기차나 수소차는 이미 파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데 추가로 연두색으로 또 바꿔야 하는 거냐 등등 온라인에 여러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정리에 나섰는데요. 개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승계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 8천만 원이 넘는다면 연두색 번호판 대상이고 이미 파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전기차, 수소차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할인을 받아서 8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샀어도 출고가액이 기준이 되고요. 또 중고차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약일 때부터 찬반 논란이 있던 만큼 비판의 의견도 여전한데요. 이 8천만 원이라는 기준 때문에 새로운 부의 상징이 될 거라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과연 이 연두색 번호판이 부정 사용을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층 위화감을 더욱 심하게 만드는 데 그칠 것인지 그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매년 겨울철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불러오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위생과 식생활에 주의가 요구되는데 역시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역시나 손 씻기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최근 병원에는 발열이나 구토 증세로 찾아오는 환자들이 늘었습니다. 상당수가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입니다. 지난해 11월 초 49명에 달하던 감염 환자 수는 지난해 마지막 주 기준으로 268명으로 늘었습니다. 7주 만에 5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식중독균은 주로 여름같이 온도가 높을 때 활성화되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영하로 내려갈수록 활동이 많아집니다. 겨울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자 가운데 0세에서 6세까지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어린이집 등 집단 생활을 많이 하면서 사람 간 전염이 쉽고 면역력이 성인보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제철로 꼽히는 굴과 바지락, 피조개 등의 어패류가 주요 감염 경로로 꼽힙니다. 감염되면 구토, 설사 증상을 보이고 사람에 따라 복통이나 오한, 발열까지 나타납니다. 잠복기는 최대 이틀이며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지 않으면 탈수증까지 오는데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서 과거에 걸린 사람이 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식중독이라고 하면 배가 아프고 토하고 설사를 하게 되는데 이 노로바이러스는 열도 심하게 납니다. 또 이 노로바이러스는 백신도 없고 완벽한 치료약도 없습니다. 예방하려면 자주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음식 재료를 흐르는 물에 씻고 1분 넘게 충분히 익혀서 조리해야 합니다. 감염됐을 경우 전파를 막기 위해 가족과 생활 공간을 구분하고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야 비말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그리고 주말부터 계속된 소환 한파가 오늘 아침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한파는 풀리겠지만 전국에 대설이 예고돼 퇴근길 교통 대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서운 찬바람이 몰아친 출근길.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 시민들은 두꺼운 겉옷과 목도리로 중무장했습니다. 핫팩으로 꽁꽁 언 손을 녹여보고 종종 걸음으로 추위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주말부터 시작된 소환 한파가 절정을 이루며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0.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대관령 영하 18.7도, 철원과 파주도 영하 13.9도를 기록했습니다. 한파는 오래가지 않고 내일 기온이 크게 오르며 풀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국에 대설이 예고됐습니다. 서쪽에서부터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중부 내륙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간과 경기 내륙에는 최고 15에서 2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에도 10cm가 넘는 큰 눈이 오겠고 충북 북부 5에서 15cm,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오전부터 시작된 눈이 오후에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커 퇴근길에는 빙판길로 인한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출근길에는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도로에는 미리 제설 작업을 준비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YTN 뉴스큐 계속됩니다. 일본 이시가와현 노토 반도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오늘로 꼭 일주일이 됐습니다. 네, 사망자는 170명에 육박하고요. 사상자는 700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피해 지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구조 군안 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인명피해 집계부터 알려주시죠. 네, 노토 강진 일주일은 오늘 사망자는 오후 2시 기준으로 168명으로 집계됐고 부상자는 56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추가 사망자는 모두 이시카와현에서 나왔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주민도 32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건물 잔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아 사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진 구조의 골든타임, 즉 지진 발생 후 72시간이 넘은 지 한참이지만 지난 6일에는 90대 여성 생존자가 지진 발생 124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발견됐고 앞서 4일에는 80대 여성이 골든타임이 지난 직후 구조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구조당국은 생존자 수색에 희망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피해 지역 곳곳에 또 눈까지 오면서 구조 작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시카와현에서는 어제부터 일부 지역의 경우 12cm 이상의 눈이 쌓이는 등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여기에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면서 생존자와 피난민들의 저체온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잔해에 아직 많은 사람이 남아있지만 눈이 쌓이면서 건물 추가 붕괴 우려로 상황에 따라서는 구조 활동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가 끊기면서 이시카와현, 와지마시, 스지시 등 24개 지구에서는 2,300명이 고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난민도 28,000명으로 집계되는데 단전 단수 등으로 열악한 생활을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피난소는 코로나와 독감이 번지면서 노약자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진도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일본 기상청은 첫날 발생한 규모 7.6과 비슷한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최대 진도 5강 이상의 지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이시카와현은 피난민을 재해 지역 밖으로 이주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특파원이 전해준 것처럼 피난소에 지금 독감과 또 코로나까지 번지고 있다고 들으셨는데 피난민들의 식수와 식량 부족 문제도 심각해 보입니다. 네, 피난 생활도 길어지고 또 질병 확산 우려까지 커지면서 재난 이후 발생하는 인명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현지 JP뉴스의 유재순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네, 일본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YTN을 통해서 이제 현지 소식을 전해주고 계신데 오늘도 이런저런 네. 상황들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일주일 동안 피난소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주민들의 상황이 가장 궁금한데 아까 저희가 취재 기자가 얘기해준 대로 지금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물도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네, 지금 현재 400여 개의 피난소에서 수용된 이재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식사량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 기본적으로 마실 수 있는 식수는 물론이고 엄동, 설안에 따뜻한 물 등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서 강추위에 더욱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방금 전에도 들었지만 고립된 주민 규모가 2,300명 그리고 또 가옥의 피해도 상당해서 단수 또 정전 가구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고립된 네. 지역의 추가 피해 우려도 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 손실이라든가 도로 붕괴로 인해서 차량 통행이 전면 중지된 곳에서는 구물자가 전혀 조달되지 않아서 식량은 물론 그 급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달되지 않아서 지금 엄청난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면 이시가와 현 지사가 비상사태고 경험 없는 대재해라고 했거든요. 자, 이시가와 현 입장에서 좀 이번 재해가 좀 더 남다른 건가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시가와 같은 경우는 해안가이기 때문에 쓰나미라든가 또 지진 강도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정전된 곳이 2만여 가구가 넘고 그리고 약 7만 가구 이상이 단수 상태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 식량이라든가 비상 급수조차도 조달이 제대로 안 되고 원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중, 3중 고를 겪고 있는 곳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진으로 도로도 끊기면서 주민이 고립이 되고 물도 끊기고 이렇다 보니까 경험이 없는 대재해란 말이 나왔다. 예.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도난 사고도 지금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이재민들의 짐이라든가 개인 소지품 같은 것들이 곳곳에서 도난 사고가 일어나서 지금 현지 이재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양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재난 네. 현장에서 위생 문제도 상당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뭐 화장실도 부족할 것 같고 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이미 독감은 만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문제는 이재민이 수용돼 있는 피난소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집단 감염자 발생도 시간 문제이라고 지금 일본 언론은 보도하고 있고요. 화장실 문제 또한 며칠 전부터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도된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문제와 쓰레기 더미가 아직도 그곳에 방치된 채로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육로가 차단됐고 지금 화면에서처럼 이런 지경이다 보니 사실 구조나 뭐 지원 모두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어떻게든 네. 아무튼 좀 지원 물자를 서둘러서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정부 지금 방안을 보니까 육로 말고 해상이나 좀 공중으로 시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효과가 있을까요? 일부는 효과가 있고 일부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요. 네. 일단 일본 정부는 5,900명 정도의 그 자위대를 파견해서 구물자 조달과 그리고 복구 작업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좀 전에 특파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2cm의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구조 활동이 중지된 것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구물자 수송조차도 지금 차량이 스톱된 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 시설이라든가 그 선박을 이용해서 구물자를 지금 실어 나르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렇지만은 그게 현지 피해 지역에 도달하기까지에는 도로 문제라든가 그리고 인적
그 인력 문제 때문에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지진 때문에 연락이 끊긴 사람들도 굉장히 좀 많다고 들리고 있고 지금 네. 뭐 도로 문제도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지 날씨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눈도 굉장히 많이 오고 추위도 굉장히 강추위가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날씨가 좀 어떤 상황인가요? 날씨는 지금 눈이 내리고 있어서 굉장히 강추위에 아까 0도 이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영하 2도까지 밤에는 내려간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 주택 구조가 한국과는 달리 난방 온돌이죠. 난방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온난방 에어컨이죠. 그거에 대해서 그 의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위가 일반 추위보다 몇 배나 더 강합니다. 그리고 체감 온도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이재민들 같은 경우는 식수 문제라든가 또 식량 문제 또 그거에 더해서 추위까지 2중, 3중고의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객관적으로는 아무튼 골든타임이 지났지만 뭐 기시다 총리도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고 아무튼 네.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90대 노인 사례도 있고요. 기적들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본 현재선 좀 이런 보도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본에서도 현재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카시타 요시코라는 93세의 할머니가 만 7일 만에 구조가 돼서 일본 열도가 열광을 했었는데요. 다만 큰 기둥과 다다미의 왼쪽 다리가 끼어서 괴사 상태라 구출 즉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요시코 할머니가 골든타임을 한참 넘기고도 부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것은 그의 아들에 의하면 지진 나기 바로 직전에 죽으로 식사를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 식사 덕분에 골든타임을 넘기고도 구사일생으로 구출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뭐 기적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좀 들리길 바라겠고요. 지금 재난 발생 오늘로 꼭 일주일째입니다. 일본 여론에서는 기시다 정부가 구조 방식 또 지원 방식에 나서는 그런 방식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시다 정부에서는 현재 지금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난 4일 BS 후지 텔레비전에 기시다 총리가 나와서 생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방송에 출연해서 웃으면서 자민당 총재 선거라든가 그리고 미국의 선거 문제 이런 문제들을 웃으면서 발언한 것이 그 모습이 그대로 생중계돼서 일본 국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비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럴 때냐, 그 현지에서는 식수도 없고 추위에 떨면서 지금 지새고 있는데 총리라는 사람은 텔레비전에나 생방송에 나와서 실실 웃으면서 그런 방송을 국가 재난 속에서 할 수 있느냐라는 비난이 고조되기 때문에 어제 그 마이니치 신문 계열의 TBS 방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 기시다 내각 그 지지율이 27.1%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그 여론조사는 무려 70.1%가 나와서 역시 기시다 정부에 대한 비난이 아주 지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어느 나라든 재난이 발생하면 행정력, 행정부 수정에 대한 어떤 책임론은 좀 거세지기 마련인데 어떻습니까? 총리가 아직 강진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반응이 50%, 50%인데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레이와 신생구미 야마모토 따로라는 대표가 1박 2일로 그 현지에 간 적이 있거든요. 현지 조사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굉장히 거셌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기시다 총리가 왜 현지에 가지 않느냐라고 여론들이 비등했을 때 기시다 정부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현지에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총리가 일행이 가서 현지의 구조작업 활동에 방해가 되느니 어느 정도 안착이 된 다음에 안정이 된 다음에 가서 현지 조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낫다라는 그런 대답을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도 지금 상태에서는 가서 비상사태에 총리가 수행원들을 이끌고 가서 방해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구물자라든가 그거를 도로 복구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지시를 내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현지 언론에서 나오는 속보는 또 여기서 또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일본 현재 JP 뉴스의 유재순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에서 유명 학원 강사의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한 지문이 출제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강사가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산 정황을 발견해 뒤늦게 수사 의뢰했고 감사원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학년도 영어 영역 23번 문항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정보의 효율적 이용에 대해 쓴 저서 투머치 인포메이션의 한 단락이 지문으로 출제됐습니다. 같은 교수가 쓴 베스트셀러 넛지와 달리 이 책은 국내 번역되거나 출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유명 학원 강사의 모의고사에서 똑같은 지문이 출제된 사실이 드러나 유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학원 강사 A씨의 모의고사 문제는 어휘의 뜻을, 수능에서는 지문의 주제를 물어 문제는 달랐지만 외국 서적의 지문이 똑같이 출제됐다는 점에서 이의 신청이 빗발쳤습니다. 교육당국은 당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해 강사 A씨에 대해 뒤늦게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씨가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수차례 문항을 거래한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교육부가 A씨의 문항 거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2023학년도 수능 유출 논란을 언급했고 수사당국이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사교육 업체에 문항 판매를 하고 대금 수수하고 이제 이런 현직 교원들이 문제가 돼서 수사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해당 강사가 이제 수능 관련된 그 의혹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까지 저희가 보충적으로 수사 의뢰를 한 거고요. 감사원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평가원이 문항 유출 의혹에 대해 뒤늦게 조처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중앙분리대를 친 뒤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게 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를 도주 12시간 만에 집에서 검거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 40분쯤 평택시 지산동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주행하다가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앞을 막은 순찰차와 경찰관들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아파트 주민 등 모두 37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난 세대가 전부 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충남 천안시 다가동에 있는 한 타이어 정비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하던 직원 한 명이 불이 커지자 무사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1층짜리 건물 98제곱미터가 모두 탔습니다. 또 오늘 낮 12시 40분쯤엔 서울 성수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자동차 공업소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직원 등 30명이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업소 안에 있던 차량 등이 불에 탔습니다. 세계 최대 IT 전자기술 박람회인 CES 개막을 앞두고 미국 현지에는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차세대 신형 TV를 잇따라 선보이며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람객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CES 개막을 앞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는 휴일에도 분주했습니다. 전체 전시장을 합친 면적은 지난해보다 30%나 증가한 24만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관람객들은 기술 혁신을 체험할 현장에 속속 도착해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For me, CES is kind of just seeing what's coming out in emerging technology. It's interesting to see what some of the big players in the industry are bringing to market or just certain concepts. 우리 기업들은 개막 전 차세대 신형 TV를 잇따라 공개하며 CES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LG전자는 세계 최초의 무선 투명 OLED TV를 선보였습니다. 유리창처럼 변하는 화면으로 개방감은 물론 입체감 있는 콘텐츠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원을 켜면 OLED 특유의 뛰어난 화질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TV가 모든 가전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AI 스크린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홈은 물론 AI 기술로 저화질 화면도 8K 화질로 보여주는 기능까지 탑재했습니다. AI 스크린은 기존 스마트 TV의 한계를 넘어 우리 삶을 바꾸고 집안의 여러 기기들을 하나로 묶는 홈의 중심이 되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할 것입니다. 세계 첨단 기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CES가 하나씩 베일을 벗으면서 현지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새로운 기술 혁신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해외 건설 기업 300여 곳이 전 세계 95개국에서 사업 606건, 333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3조 원 규모로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3억 달러 넘게 늘어난 수치로 지역별로는 중동 수주가 114억 달러로 34.4%를 차지했고 북미와 태평양이 31%, 아시아가 20.4%로 집계됐습니다. 기존에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이제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경쟁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와 차주들의 주거비용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업전 방문 없이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지난해 출시 때는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것이 서비스 대상이 한층 더 넓어진 겁니다.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금리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음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뭐 경쟁 촉진을 통하고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그 국민들의 어떤 금리 부담을 낮추는 노력은 저희가 지속하고 있고. 먼저 소비자들은 기존처럼 앱을 통해 본인이 아낄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동하고 싶은 대출 상품의 금융회사 앱에 들어가 대출 심사를 신청한 뒤 주택 구입 계약서나 전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끝입니다. 대출 심사 기간은 최소 이틀에서 최대 일주일가량 걸립니다. 이때 대출을 갈아타기로 했다면 기존 대출금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자동 상환됩니다. 다만 옮겨가는 대출은 조건이 있습니다.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 대출로 연체나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신용대출과는 규모가 다른 1,000조 원에 이르는 주담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금융당국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동에 앞서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대출 이동 서비스의 실시간 거래량을 기반으로 하는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그동안 높은 대출 금리에 허덕였던 차주들은 이자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어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버거워요. 그러니까 물가도 많이 상승을 하는데 이자가 좀 뭐 단 1%, 뭐 0.1%라도 좀 내려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서비스가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존 대출 잔액 이내로만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연초 북유럽은 영하 40도를 밑도는 매서운 한파와 폭설로 전기가 끊기고 도로가 마비되는 등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 등 서유럽에서는 극심한 홍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최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설로 뒤덮인 핀란드의 한 마을. 한 남성이 펄펄 끓는 물을 공기 중에 흩뿌립니다. 영하 30도 아래 강추위에 뜨거운 물이 그대로 눈으로 변해 쌓입니다. 핀란드 북부 에논테키오 지역의 기온은 한때 영하 43.1도까지 떨어지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웃나라 스웨덴 역시 지난 3일 영하 43.6도를 기록하며 1887년 이후 최저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이처럼 북유럽 곳곳이 영하 40도를 밑도는 기록적인 추위로 수천 가구의 전기가 끊겨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거센 눈폭풍이 몰아닥쳐 도로 곳곳이 마비되면서 차 안에서 수백 명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Jag har väntat här i 12, snart 13 timmar. Så känns som man kan detta nu. 반면 서유럽에선 겨울 폭풍이 몰고 온 폭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여러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곳곳에서 물난리를 겪었고 사망자도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침수 피해가 난 독일에서도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겨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Ja, das Wetter ist jetzt gerade Schneeregen, aber so, wenn man dem Wetterbericht glauben kann, dann sollte das eigentlich ab morgen Frostwetter werden. Die Sonne soll scheinen und wir wollen hoffen, dass es besser wird. 유럽에 불어닥친 한파와 폭우 모두 북극 공기를 거두는 제트 기류가 극심하게 구불구불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제트 기류의 사행이 심한 형태를 띠면 북반구 중위도에 속한 어느 나라에서든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국가정보원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소리방송 VOA는 하마스가 북한이 생산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한글 표기가 식별되는 F7 로켓 유탄 발사기의 포탄 기폭장치 부품 사진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국정원은 관련 보도를 확인하면서 한글 표식이 있는 포탄 기폭장치 부품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이 검문소로 돌진한 차량을 뒤쫓으면서 총을 쏘다가 앞서가던 차량까지 쏘면서 무고한 3살 여자아이가 숨졌습니다. AP통신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7일 저녁 요르단강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마을 근처 검문소에서 한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이스라엘 경찰관들을 부딪힌 뒤 검문소를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경찰관들이 곧바로 차량을 뒤쫓아가며 총을 쏴 멈춰 세웠지만 그 과정에서 직전 검문소를 통과한 승합차까지 총에 맞으며 안에 있던 3살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네,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 이런 답변도 46%에 달하면서 극심한 여론 분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미 대선 결과 뒤집기 차원에서 벌어진 국회의사당 폭력 사태와 관련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문제를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CBS가 미국 국민 2,157명을 대상으로 관련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4%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자격 박탈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46%였습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여론 분열이 심화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81%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 박탈에, 공화당 지지자의 9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 유지에 각각 찬성했습니다. 무당층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 유지가 56%로 박탈보다 높았습니다. 미국 대선을 둘러싼 폭력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51%가 대선 패배가 평화적으로 수용될 것이라고 답했고 49%는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사당 난입 사태 관련자를 인질이라고 규정하며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Hostages, they've suffered enough. They ought to release them. I call them hostages. Some people call them prisoners. I call them hostages. Release the J6 hostages, Joe. Release them, Joe. You can do it real easy, Joe. 반면 의사당 폭력 사태 당일 트럼프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해 바이든 승리를 공식화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의사당 폭력 관계자들이 형량을 최대한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여론이 극명하게 분열된 상황에서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과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의 감독이 연출을 하고 제작을 한 TV 미니 시리즈가 작품상을 포함해서 3관왕을 거머쥐었습니다. 여기에 출연한 한국계 배우죠. 스티븐 연, 한국계론 처음으로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류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8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 미니 시리즈 부문 작품상은 한국계 작가 겸 감독인 이성진이 연출, 제작, 각본을 맡은 성난 사람들에 돌아갔습니다.
십부작인 성난 사람들은 현대인의 분노를 흡인력 있게 풀어냈다는 호평을 받으면서 전 세계 시청 시간 상위권을 유지하며 흥행했습니다. 이 작품에는 한국계 배우들도 대거 출연했습니다. 이 가운데 영화 미나리에 출연해 잘 알려진 스티븐 연은 나무주연상까지 받았습니다. 한국계로는 처음입니다. When I watch it, I just see a giant mirror up to all of us, you know? Like we're living in a lot of isolation, building a lot of stories up in our head, and you know, when maybe all we really want to do is like connect to somebody. 이 작품에서 스티븐 연의 상대 역을 맡은 엘리 웡도 여우 주연상을 받으며 성난 사람들은 3관왕을 휩쓸었습니다. 성난 사람들은 올해 에미상 시상식에도 11개 부문 13개 후보로 지명돼 있고 스티븐 연은 나무주연상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한편 한국계 캐나다 감독인 셀린 송이 연출하고 배우 유태우가 출연한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는 영화 드라마 부문 작품상과 감독상 등 5개 부문 후보에 올라 기대를 모았으나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드라마 부문 작품상과 감독상은 오펜하이머와 감독 크리스토퍼 놀런에게 돌아갔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서울시가 이르면 7월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시범 사업을 거쳐서 7월부터 본 사업에 들어가는 기후동행 카드 시행에 맞춰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 일반 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400원인데 150원 올리면 지하철 기본 요금은 1,550원이 됩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6조 원 규모의 라면 시장을 뒤흔든 여성이라면서 김정수 삼양 라운드 스퀘어 대표이사 부회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신문은 김 부회장이 탄생시킨 불닭 볶음면이 미국 코스트코와 월마트, 엘버슨 등 대형마트에 진출해 있고 크로거의 판매대에도 곧 올라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극도로 매운맛의 삼양 제품이 일본 제품보다 한층 모험적인 소비자들을 겨냥하고 있고 가격도 3배 정도 비싸다면서 제품의 맛과 품질의 깊은 인상을 받았고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클린스만 호가 역대 최고라고 평가받는 선수들로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합니다. 해외 베팅 사이트들은 그러나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레인과 말레이시아, 요르단과 같은 조인 클린스만호가 무난하게 조 1위로 16강에 가면 일본이 속한 D조 2위를 만납니다. D조에서는 이라크와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2위 싸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팀의 우승 확률로 팀 전력을 평가한다면 한국과 이라크의 16강전, 한국과 이란의 8강전, 한국과 카타르의 4강전, 그리고 일본과의 결승전이 유력합니다. 일본도 조 1위로 토너먼트에 가면 아랍에미리트와 8강전을 하고 호주와 이란의 승자와 4강전을 치르고 결승에 오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각 팀의 우승 배당으로는 일본이 3.25배로 1위, 우리가 6배로 2위입니다. 호주와 이란이 나란히 7.6배, 사우디는 8배, 카타르는 9배입니다. 다른 사이트의 예측도 일본이 3.5배로 1위, 한국이 5배, 호주와 이란, 사우디가 나란히 8배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배당률이 낮을수록 가능성은 높다는 이야기. 한국과 일본이 결승에서 만나지만 우승은 일본이 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사실 결승전에서 만날 거라고 저 또한 생각하고 있고 또 공교롭게도 설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경기 한 경기 예선전부터 잘 치를 것이고 또 그 이벤트가 열린다면 분명히 선수들이 기쁨으로 또 행복한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만 보면 역대 최강의 전력이지만 지난 64년간 아시안컵 우승이 없었던 만큼 우승 후보 2순위로 평가받는 것은 씁쓸하지만 받아들여야 할 부분. 대표팀 사령탑이 보석 같은 선수들을 잘 꿰어내며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력도 최강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를 축구 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경기는 오는 15일 밤 바레인전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아시아축구연맹 AFC가 선정한 아시안컵을 빛낼 차세대 스타로 뽑혔습니다. AFC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과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뛰는 일본의 구보 등 5명을 카타르 아시안컵을 빛낼 베스트 영스타로 소개했습니다. AFC는 2001년생인 이강인에 대해 지난해 여름 프랑스 최강 클럽 PSG 유니폼을 입은 뒤 음바페, 덴벨레 등과 더불어 팀의 핵심 멤버로 자리 잡았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홈구장 오라클 파크를 방문하는 이정우의 모습을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입단식 당일에 촬영된 이 영상에는 양복을 입고 경기장으로 들어서는 이정우가 소감을 밝히는 모습과 밥 멜빈 감독과의 영상통화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이 멜빈 감독은 이 통화에서 이정우를 바람의 손자라는 별명으로 부르며 자신이 원하던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협회 KLPGA가 윤이나 선수의 징계 기간을 1년 6개월로 감면했습니다. KLPGA는 이사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상벌 분과위원회 추천을 수용해 윤이나의 출장 정지 징계 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이나는 2022년 한국 여자 오픈 골프 선수권 대회에서 다른 사람의 공으로 플레이를 하고도 이를 숨기고 바로 신고하지 않아 3년간 출전 금지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강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낮 동안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무르며 추웠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오늘보다 8도나 높아 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낮 기온은 3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다만 추위 대신 전국에 대설이 예고됐습니다. 눈비는 내일 새벽 북서쪽에서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산간 많은 곳에 20cm 이상, 그 밖에 중부와 남부 내륙에도 최고 10에서 15cm가 넘는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오후에 눈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여 퇴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되니까요. 미리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 광주 영하 3도, 대구는 영하 4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도, 청주 5도, 광주와 창원은 8도가 예상됩니다. 눈과 비는 수요일인 모레 오전부터 차츰 그치겠고요. 이후 남은 한 주간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